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책을 소개하러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자주 오진 못하지만 그래도 잊혀질 쯤 하면 한 번씩,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그렇게 오고 있는 것 같죠, 제가? 네. 반갑습니다. 진이의 소리글방 진이 임유진입니다. 얼마 전에는 상당히 기온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봄이 오나 보다 했는데 다시 추워졌어요. 엊그제 눈도 오고 꽃샘추위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거 정말 싫어요. 물론 미세먼지도 싫지만 왜 다 싫다고 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꽃피는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움츠러든 몸도 좀 이렇게 기지개 펴고 좀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요, 작품집, 단편, 모음집, 자, 반딧불이라는 단편집,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집 반딧불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반딧불이라는 이 소설집은 무라카미 하루키 초창기 등단에서 이렇게 소개했던 그런 단편들 중에 몇 가지와, 그리고 그 중에서 초창기 작품 중에서 소개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작품들을 함께 이렇게 모아서 출간한 것이 바로 이 단편집입니다. 이 반딧불이라는 제목은 이 안에 있는 소설, 반딧불이라는 소설을 이 헤드로 해서 이렇게 작품집의 제목을 쓴 것 같네요. 여기에 수록된 작품들은 반딧불이, 헛간을 태우다, 장님 버드나무에 잠자는 여자, 그리고 춤추는 난쟁이, 세 가지의 독일 환상, 비 오는 날의 여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헛간을 태우다 라는 작품을 소개하고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헛간을 태우다 라는 작품은 동명의 또 단편이 있습니다. 윌리엄 포크너, 미국의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인 윌리엄 포크너의 헛간을 태우다 라는 작품이 또 있죠. 저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이 윌리엄 포크너가 1800년대 1800 몇 년에 태어났죠? 1805 말쯤에 태어나서 1949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저번에 저희 나라의 한강님이 상을 수상하셨을 때 일본에서는 이번엔 무라카미 하루키가 받을 것에 대해서 의심치 않고 명명백백한 사실이자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쉽게도 한강에게 돌아갔지만 제가 아쉽다는 게 아니라 그 무라카미 하루키나 일본 국민들이나 이제는 어떤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또 이 노벨상이라는 게 윌리엄 포크너도 노벨상을 탔고 헛간을 태우다라는 작품의 동명의 소설이고 뭔가 연계되어 있나? 무라카미 하루키는 본인은 이렇게 직접 되고 막 그렇게 노벨상을 막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본인 마음에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냥 추측은 추측 정도를 해보는데요. 윌리엄 포크의 작품은 제가 읽어보질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동명의 소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몰랐다. 윌리엄 포크의 헛간을 태우다라는 작품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확한 거는 알 수 없죠.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영화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극장에 가서 2018년도인지 19년도인지 그때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버닝이라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봤어요. 바로 그 버닝이라는 작품이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라는 그 작품을 기본 원작으로 해서 각색을 해서 만든 게 바로 그 버닝이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인물 구조는 그렇게 이렇게 3명이 등장을 하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느낌이. 그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나오는데요. 종수라는 역할과 그리고 벤이라는 역할, 그리고 햄이라는 역할. 종수는 유아인 씨, 그리고 벤은 스티븐 연, 그리고 혜미는 전종서. 그렇게 3명의 인물이 있어요. 그때 처음 유아인 씨 말고는 스티븐 연과 전종서라는 배우는 그때 제가 처음 본 거예요. 그 영화에서. 아마 그 영화를 보신 그 당시에 보신 분들은, 관객분들도 아마 저와 거의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종서 씨가 그 영화를 통해서 주연으로 처음 데뷔를 한 거거든요. 스티븐 연도 데드 워킹인가 뭐 미국 영화가 있어서 그쪽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知명도가 있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그렇게 알려진 배우가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배우였는데 여하튼 그 영화를 보면서 와, 스티븐 연이 굉장히 인상이 강하더라고요. 연기를 너무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의 교포 비슷한 역할은 했지만 그래도 뭐 한국 발음 연습도 많이 한 것 같고, 그 언젠가 그런 캐릭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 그 미스테리하면서도 나쁜 남자인 듯 하면서도 그 애매모호한 그런 모호한 사람, 그리고 그래서 위험한 그런 어떤 그 위험성을 상당히 항상 그 긴장감을 야기시키는 그 묘한 분위기와 그 약간 그 무심한 듯한, 상당히 매너 있지만 무심한 듯한 말투,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잘 표현돼 가지고 참 이 배우가 누구지? 그랬거든요. 전종서 씨 또한 뭐 어디서 저런 배우가 튀어나왔나 싶은 게, 뭐 아직 그때는 신인이긴 했기 때문에 연기력이 대단한데 뭐 대사가 되게 좋은데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상당히 독특한 캐릭터였다가 그 말투 자체도 그 영화를 위해서 설정한 말투라는 생각보다는 그 배우 자체의 말투였던 것 같거든요. 물론 그거에서 지금도 많이 벗어나진 않았지만 지금은 전종서 씨도 상당히知名도가 있고 나름 잘 나가는 배우죠. 어찌됐든 그때 마스크도 상당히 독특한, 그냥 예쁜 게 아니라, 물론 예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예쁨에 예쁜 게 아니라 약간 묘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유아인 씨 말고는 그 굉장히 새로운 캐릭터였고, 거기서 스티븐 연은 정말 인상 깊었고요. 그 연기가. 그리고 유아인 씨는 그 뭐죠? 어이가 없네? 라는 대사 나오는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보다 오히려 이 영화가 잘 어울렸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 유아인 씨에 대한 기억이 강인하다라기보다는 뭔가 항상 불안함과 그 방황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이렇게 뭐
부유한 느낌이 아닌 어떤 이미지가 그렇게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찌됐든. 근데 영화하고의 조금 다른 구도는 전체적인 줄거리는 거의 그런데 뭐 줄거리랄 것은 없죠. 뭐 크게 대단한 갈등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항상 그 미스테리함 속을 가면서 어떤 영화의 어떤 결말이 있고, 그리고 결말도 뭔가 열려 있고, 작품 또한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영화가 훨씬 더 약간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고 할까요? 유아인 씨와 스티븐 연의 그런 역할이 뭔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에요. 스티븐 연이 유아인일 수도 있고 유아인이 스티븐 연일 수도 있는 것 같은 느낌.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마지막 장면도 상당히 강렬했고, 소설은 마지막 장면이랄 게 없죠. 그냥 추측이 나올 뿐이고 추측으로 끝났고, 그래서 강렬하기보다는 뭐 그냥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는, 하지만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한, 좀 더 건조한 느낌이라고 하면 영화는 굉장히 건조한 것보다는 조금 더 다채로운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낭독을 한 다음에 영화하고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저녁 때 스케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약간 그 희곡을 읽는 모임이 어떤 서점에서 기획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참여해 보려고 어떤 모임인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에 여기가 경기도니까 가려면 제가 시간이 조금 촉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낭독을 하기에는. 그래서 낭독하다가 또 나중에 또 낭독을 하고 나머지 어떤 영화와 연계해서 그래서 좀 얘기도 나눠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좀 지금 낭독을 시작할 건데요. 낭독하려면 제가 봐도 이렇게 제가 직접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저나 제가 좀 안 보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약간 조금 이동할게요. 자, 꽃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틀어야겠어요. 주변이 좀 지저분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실 거죠? 많이 지저분한가요? 책이 보여도 괜찮을 거고. 뭐가 이렇게 많네요. 주로 여기서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반딧불이 중에 헛간을 태우다. 낭독하겠습니다. 꽃이 더 보이면 좋겠어요. 그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집 반딧불이 중에 헛간을 태우다.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읽고 또 다음에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와는 아는 사람 결혼 피로연에서 만나 친해졌다. 3년 전의 일이다. 그녀와 나는 12살 가깝게 나이차가 났다. 그녀는 20이고 나는 31였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 무렵 나는 그것 말고도 골머리 앓을 일들이 얼마든지 많아서 솔직히 그깟 나이 같은 걸 일일이 생각하고 있을 틈이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다. 나는 기혼이었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이니 가정이니 수입이니 하는 것은 발 크기며 목소리 톤이며 손톱 모양과 같이 순수하게 선천적인 것이라고 믿는 듯했다. 요컨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다. 듣고 보니 그럴듯했다. 그녀는 아무개라는 유명한 선생 밑에서 팬터마임 공부를 하는 한편 생계를 위해 광고 모델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게으름을 부리며 걸핏하면 에이전트를 통해 들어오는 일을 거절해서 그쪽 수입은 정말 보잘것없었다. 부족한 부분은 주로 그녀 주변에 있는 남자친구들의 호의로 충당하는 것 같았다. 물론 확실한 것은 모른다. 그녀의 얘기를 듣고 대충 그렇지 않을까 짐작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돈 때문에 남자와 잔다거나 하는 얘기는 아니다. 어쩌면 이따금 그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랬다 해도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본질은 아마도 훨씬 더 단순한 부분에 있었다. 그리고 그 개방적이고 천진난만한 단순함이 모종의 사람들을 매혹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단순함과 직면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복잡하게 얽힌 감정을 문득 그곳에다 끼워 맞춰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이를테면 그런 거다. 그녀는 말하자면 그런 단순함에 의지하여 살고 있었다. 물론 그런 작용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일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우주의 구조 자체가 뒤집혀버린다.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 어떤 특정 시기뿐이다. 마치 귤 껍질 까기와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내게 팬터마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오 하고 나는 말했다. 그리 놀라지도 않았다. 요즘 젊은 여자애들은 모두 무언가를 하고 있다. 게다가 그녀는 무언가에 진지하게 파고들어 재능을 갈고 닦을 타입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귤껍질 까기를 했다. 귤껍질 까기란 말 그대로 귤껍질을 까는 것이다. 그녀의 왼쪽에 귤이 가득 든 유리통이 있고 오른쪽에는 귤껍질을 넣는 통이 있다는 설정이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그 상상 속의 귤을 하나 들고 천천히 껍질을 벗겨 한 알씩 입에 넣고 씹다가 찌꺼기를 뱉어내고 한 개를 다 먹으면 찌꺼기를 모아 껍질로 싸서 오른쪽 통에 넣는다. 이 동작을 끝없이 되풀이한다. 말로 설명하면 별로 대단치 않다. 그러나 실제로 눈앞에서 10분이고 20분이고 그러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와 그녀는 바의 스탠드석에 앉아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녀는 얘기를 하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 귤 껍질 까기를 계속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점점 내 주변에서 현실감이 흡수되어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묘한 기분이다. 옛날에 아히만이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밀실에 가두어 조금씩 공기를 빼는 형벌을 누군가가 제안했다고 한다. 결국 어떤 처형 방법을 택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나는 문득 그 생각이 났다. 제법 재능이 있어 보이는걸? 나는 말했다. 어머, 간단한 거예요. 재능이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귤이 없다는 걸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마치 선 같네. 나는 그래서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나와 그녀가 그리 자주 만난 것은 아니다. 대체로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번 정도였다. 주로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 놀러 가지 않겠느냐고 권했다.
우리는 식사를 하거나 바에 가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열심히 얘기를 했다. 나는 그녀의 얘기를 듣고 그녀는 내 얘기를 들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된 화제가 거의 없었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다. 우리는 말하자면 친구 같은 관계였다. 물론 먹고 마시는 비용은 전부 내가 냈다. 그녀가 먼저 내게 전화를 걸 때도 있었지만 그건 대부분 돈이 떨어졌거나 배가 고플 때였다. 그런 때 그녀는 항상 정말이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을 먹어댔다. 그녀와 둘이 있으면 나는 마음이 몹시 편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며 결론을 내리기 힘든 사소한 골칫거리, 영문모를 인간이 떠안은 영문모를 사상에 대한 것들을 깡그리 잊을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녀가 하는 얘기에는 특별히 의미라 할 것이 없었다. 나는 맞장구를 치면서도 그 내용은 거의 듣고 있지 않을 때도 많았다. 그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멀리 흐르는 구름을 바라볼 때처럼 아주 아련해지고 기분이 좋았다. 나도 그녀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다. 개인적인 것부터 일반론까지. 나는 몹시 솔직하게 내 생각을 말했다. 어쩌면 그녀도 나와 마찬가지로 건성으로 흘려들으면서 맞장구를 치는 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 해도 나는 전혀 상관없다. 내가 원했던 것은 어떤 유의 기분이었다. 적어도 이해와 동정은 아니었다. 2년 전 봄에 그녀의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 그녀에겐 약간의 목돈이 생겼다. 적어도 그녀의 얘기에 따르면 그랬다. 그녀는 그 돈으로 한동안 북아프리카에 가 있고 싶다고 했다. 왜 하필 북아프리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침 나는 도쿄의 알제리 대사관에 근무하는 여자를 알고 있어서 그녀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알제리로 갔다. 어쩌다 보니 나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다. 그녀는 갈아입을 옷을 쑤셔 넣은 초라한 보스턴백 하나만 달랑 들고 왔다. 그녀는 겉으로 보면 북아프리카에 간다기보다 북아프리카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수화물 검사를 받고 있었다. 정말 일본으로 돌아올 거지? 나는 물어보았다. 물론 돌아오죠. 그녀는 말했다. 석 달 뒤에 그녀는 일본으로 돌아왔다. 갈 때보다 3kg 정도 빠졌고 새까맣게 타 있었다. 그리고 새 애인을 데리고 왔다. 두 사람은 알제리의 레스토랑에서 알게 되었다고 했다. 알제리에는 일본인 수가 적어서 두 사람은 금방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가 되었다. 내가 아는 한 그녀에게는 그 남자가 최초의 제대로 된 정식 애인이었다. 그는 20대 후반으로 키가 크고 언제나 깔끔한 옷차림에 정중한 말투를 썼다. 표정이 조금 빈약했지만 대충 핸섬한 부류에 속했고 느낌도 나쁘지 않았다. 손이 크고 손가락이 길었다. 어째서 그 남자를 그렇게 자세히 아는가 하면 내가 공항까지 두 사람을 마중 나갔기 때문이다. 갑자기 베일루트에서 날짜와 비행기 넘버만 쓰인 전보가 날아왔던 것이다. 공항에 나와달라는 것 같았다. 비행기가 도착하자 비행기는 악천후 때문에 자그마치 4시간이나 연착했고 그동안 나는 커피숍에서 주간지를 3권 읽었다. 그렇게 비행기가 도착하자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게이트에서 나왔다. 두 사람은 호감 가는 젊은 부부 같아 보였다. 그녀가 내게 남자를 소개했다.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악수를 했다. 그는 외국에서 오래 산 사람이 흔히 그러듯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레스토랑으로 갔다. 그녀는 튀김덮밥이 너무 먹고 싶었다며 튀김덮밥을 시켰고 그와 나는 생맥주를 마셨다. 무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업무 내용에 관해서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다지 자기 일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건지 아니면 내가 지루해할까봐 안 하는 건지는 잘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내 쪽도 특별히 무역 얘기가 듣고 싶은 건 아니어서 굳이 질문은 하지 않았다.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베이루트에 취한 상태며 튀니스의 상수도에게를 했다. 그는 북아프리카에서 중동에 이르기까지 그쪽 정세에 아주 해박한 듯했다. 튀김덮밥을 다 먹고 나자 그녀는 크게 하품을 하더니 졸리다고 했다. 그대로 잠들어버릴 기세였다.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장소를 불문하고 졸음이 오는 것이 그녀의 버릇이다. 그가 택시로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나는 전철이 더 빠르니 전철로 가겠다고 했다. 무엇 때문에 일부러 공항까지 나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 미안한 듯이 말했다. 저야말로 나도 말했다. 그 후로 나는 몇 번인가 그와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다. 어딘가에서 그녀와 우연히 마주칠 때면 옆에는 반드시 그가 있었다. 내가 그녀와 데이트를 할 때 그가 약속 장소까지 차로 데려다주는 일도 있었다. 그는 얼룩 하나 없는 은색 독일제 스포츠카를 타고 있었다. 나는 차에 대해서 거의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왠지 페데리코 펠레니의 흑백 영화에 나올 법한 분위기의 차였다. 평범한 셀러리맨이 몰 만한 차는 아니다. 굉장한 부자 같은데? 한 번은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그러게요. 그녀는 별로 흥미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런 것 같아요. 무역일로 그렇게 돈이 많이 벌리나? 무역일? 그 사람이 그러던데 무역일을 한다고. 그럼 그렇겠죠. 그렇지만 잘 모르겠어요. 별로 일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거든요. 자주 사람을 만나고 전화를 거는 눈치긴 하지만 꼭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같다고 나는 생각했다.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은 많은 수수께끼의 청년들. 10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내는 아침부터 친척집에 가서 나는 혼자였다. 화창하게 맑은 기분 좋은 일요일이었고 나는 정원의 농나무를 바라보며 사과를 먹고 있었다. 그날만 벌써 7개째 사과를 먹고 있었다. 이따금 그럴 때가 있다. 병적으로 사과가 먹고 싶어진다. 어쩌면 그건 무언가의 징조일지도 모른다. 지금 그쪽에 가까운 곳에 있는데 둘이서 놀러 가도 돼요? 그녀가 말했다. 둘? 나는 되물었다. 나랑 그 사람이요. 그녀는 말했다. 되지, 물론. 나는 말했다. 그럼 30분 안에 갈게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소파에서 잠시 멍하니 있다가 욕실로 가서 샤워를 하고 수염을 깎았다. 그리고 몸을 말리면서 귀를 후볐다. 방을 정리할까 어쩔까 망설였지만 결국 관뒀다. 전부 깨끗이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전부 정리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하지 않는 쪽이 나을 것 같았다. 방에는 책이며 잡지, 편지, 레코드, 연필, 스웨터 같은 것들로 잔뜩 어질러져 있었지만 특별히 불결한 느낌은 없었다. 일 하나를 막 끝낸 뒤여서 뭘 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농나무를 보면서 사과를 한 개 더 먹었다. 그들은 2시 조금 지나서 도착했다. 집 앞에 스포츠카 서는 소리가 났다. 현관에 나가보니 낯익은 은색 스포츠카가 도로에 서 있었다. 그녀가 창으로 얼굴을 내밀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차를 뒤뜰의 주차 공간으로 안내했다. 왔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유두 모양이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얇은 셔츠에 올리브 그린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네이비 블루색 블레이저 코트를 입고 있었다. 전에 만났을 때와 인상이 조금 다른 느낌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틀은 깎지 않은 듯 보이는 수염 탓이었다. 깎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지저분한 느낌은 전혀 없고 그저 약간 그늘이 짙어진 느낌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 선글라스를 벗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쉬는 날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아니, 별로 상관없어. 매일이 쉬는 날이니 뭐 매일이 쉬는 날이나 마찬가지고. 게다가 혼자 지루하던 참이었어. 나는 말했다. 먹을 거 가지고 왔어요. 그녀가 뒷좌석에서 커다란 흰색 종이 봉투를 꺼냈다. 먹을 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일요일에 갑자기 찾아뵙는데 뭐 먹을 거라도 들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가 말했다. 그거 고맙군. 그러지 않아도 아침부터 사과만 먹었거든.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와 음식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아주 훌륭한 음식들이었다. 로스트 비프 샌드위치와 샐러드, 훈제 연어,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양도 충분했다. 그녀가 접시에 요리를 옮겨 담는 동안 나는 냉장고에서 화이트 와인을 꺼내 마개를 땄다. 꼭 파티 같아졌다. 어서 먹자고요. 배고파 죽겠어요. 언제나처럼 배고파하며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샌드위치를 먹고 샐러드를 먹고 훈제 연어를 맛보았다. 와인이 바닥나자 나중에는 냉장고에서 캔 맥주를 꺼내 마셨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캔 맥주만은 언제나 빼곡히 들어있다. 친구가 작은 회사를 경영하는데 남아도는 선물용 맥주 상품권을 싸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마셔도 안색 하나 바뀌지 않았다. 나도 맥주라면 어지간히 마신다. 그녀도 같이 어울려 몇 캔인가 마셨다. 결국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빈 맥주캔이 책상 위에 쭉 늘어섰다. 대단했다. 그녀가 레코드장에서 몇 장을 골라와 오토 체인지 플레이어에 올렸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에어진이 들려왔다. 오토 체인지 게러드라니 요즘 보기 드문 걸 갖고 계시는군요. 그가 말했다. 나는 내가 오토 체인지 팬임을 설명했다. 그리고 상태가 좋은 게러드를 찾아내는데 꽤 고생했다는 것도. 그는 맞장구를 치며 예의 바르게 내 얘기를 들었다. 한동안 오디오 얘기를 나눈 뒤 그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레스가 있는데 피우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나는 약간 망설였다. 왜냐하면 담배를 끊은 지 1달밖에 되지 않아서 미묘한 시기였고 이 시점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이 그것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피우기로 했다. 그는 종이봉투 안에서 알루미늄 포일을 꺼내더니 잎을 종이 위에 올리고 둘둘 말아 끝부분에 침을 발랐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몇 번인가 빨아서 불이 제대로 붙은 것을 확인하고는 내게 돌렸다. 아주 질이 좋은 마리화나였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것을 한 모금씩 빨고는 순서대로 돌렸다. 마일스 데이비스가 끝나고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 곡집으로 바뀌었다. 이상한 선곡이지만 뭐 나쁘지는 않다. 한 개비를 다 피웠을 때 그녀가 졸리다고 했다. 수면 부족인데다 맥주를 3캔 마시고 마리화나까지 피운 탓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금방 졸음을 느낀다. 나는 그녀를 2층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그녀는 티셔츠를 빌려달라고 했다. 내가 티셔츠를 건네자 그녀는 옷을 훌러덩 벗고 팬티 차림으로 티셔츠를 뒤집어 쓰고 드러누웠다. 내가 춥지 않냐고 물었을 때 이미 새근거리며 잠들어 버렸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래로 내려왔다. 응접실에서는 그녀의 애인이 2개빛의 마리화나를 말고 있었다. 터프한 남자다. 나도 사실은 그녀 옆에 누워 푹 잠들어 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우리는 2개빛의 마리화나를 피웠다. 아직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가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느닷없이 초등학교 학예회 때 한 연극이 생각났다. 나는 거기서 장갑하는 아저씨 역을 맡았다. 새끼 여우에게 장갑을 파는 아저씨 역할이다. 그러나 새끼 여우가 가져온 돈으로는 장갑을 살 수 없었다. 그거로는 장갑을 살 수 없는데 나는 말한다. 좀 악역이다. 하지만 엄마가 몹시 추워하세요. 손이 다 텄어요. 새끼 여우가 말한다. 아니야, 안 돼. 돈을 모아서 다시 와. 그러면
가끔씩 헛간을 태운답니다. 그가 말했다. 뭐라고? 내가 물었다. 잠깐 멍하니 있었던 탓에 잘못 들은 것 같아서였다. 가끔씩 헛간을 태운답니다. 그가 반복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손톱 끝으로 라이터의 모양을 따라 더듬고 있었다. 그리고 마리화나 연기를 힘껏 폐 속으로 빨아들여 10초쯤 그대로 있다가 천천히 뱉어냈다. 마치 액토플라즘처럼 연기가 그의 입에서 공중으로 떠돌았다. 그는 내게 마리화나를 건넸다. 물건이 아주 좋죠?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도에서 가져온 겁니다. 특별히 질 좋은 것만 골랐죠. 이걸 피우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여러 일들이 떠오릅니다. 빛이라든가 냄새라든가 그런 것들이요. 기억의 질이. 그는 거기서 천천히 틈을 두고 적당한 말을 찾듯이 몇 번인가 가볍게 손가락을 꺾었다. 전혀 달라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나는 대답했다. 나도 마침 하계의 무대의 술렁거림과 큰 종이에 배경으로 칠한 그림 물감 냄새 등을 떠올리던 참이었다. 헛간 얘기를 듣고 싶군. 내가 말했다. 그는 내 얼굴을 보았다.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다운 것이 없었다.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그가 물었다. 물론. 나는 대답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이 붙은 성냥을 던지는 겁니다. 가만 놔두고. 그게 끝이죠. 다 타는데 1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고 말한 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다음에 할 말이 잘 떠오르질 않았다. 어째서 헛간을 태우는 거지? 이상한가요? 모르겠군. 자네는 헛간을 태우고 나는 헛간을 태우지 않는다. 둘 사이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고 나는 어느 쪽이 이상하고 이상하다고 하기보다는 먼저 그 차이를 확실히 해두고 싶어. 게다가 헛간 이야기를 자네가 먼저 꺼냈잖아. 그렇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라비 샹카르의 레코드 있습니까? 없어. 나는 대답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그의 의식은 고무차륵처럼 흐물흐물해 보였다. 어쩌면 의식이 흐물흐물한 건 내 쪽인지도 모른다. 2달에 한 번쯤은 헛간을 태웁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또 손가락을 꺾었다. 그 정도 페이스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게는 말입니다. 나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페이스? 그런데 자네는 자네의 헛간을 태우는 건가? 내가 물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으로 내 얼굴을 보았다. 왜 제가 저희 집 헛간을 태우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몇 개나 되는 헛간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말했다. 남의 헛간을 태운단 말인가? 그렇죠. 그는 말했다. 당연히 그래요. 남의 헛간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범죄 행위죠. 당신과 제가 지금 이렇게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처럼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나는 의자 팔걸이에 팔꿈치를 짚은 채 침묵했다. 남이 소유한 헛간에 무단으로 불을 지르는 겁니다. 물론 큰 화재가 날 만하지 않은 걸 고르죠.
왜냐하면 전 방화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헛간을 태우고 싶은 것 뿐이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아진 마리화나를 비벼 껐다. 그렇지만 잡히면 문제가 되잖나. 어쨌든 방화니까 자칫하면 실형을 받을지도 몰라. 잡히지 않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휘발유를 뿌리고 성냥을 던지고 바로 달아나는 거려. 그러고는 멀리서 망원경으로 유유히 구경하죠. 잡힐 리가 있나요? 무엇보다 별것도 아닌 헛간 하나 탄 것으로 경찰이 움직이지는 않으니까요. 하긴 그렇겠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외제차를 탄 세련된 젊은 남자가 설마 헛간을 태우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 그녀는 알고 있나? 나는 손가락으로 2층 쪽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얘기는 당신한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 아무한테나 떠들 수는 없잖아요. 어째서 내게는 말하는 거지? 그는 왼손 손가락을 곧게 펴더니 자기 볼을 문질렀다. 조금 자란 수염이 메마른 소리를 냈다. 팽팽한 얇은 종이 위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다. 당신은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 인간의 행동 양식 같은 데 흥미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설가란 어떤 사물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즐긴다는 말이 좀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될까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좋을지 솔직히 잘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얼굴 앞에서 양손을 펼쳤다가 다시 천천히 모았다. 세상에는 헛간이 얼마든지 있고 그것들은 모두 내가 태워주기만 기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변에 우뚝 서 있는 헛간도 그렇고 눈밭 한가운데 서 있는 헛간도 그렇고 어쨌든 여러 헛간들이 말입니다. 15분이면 깨끗하게 태워버릴 수 있죠. 마치 처음부터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라질 뿐이죠. 깨끗이요. 그게 불필요한 건지 어떤지는 자네가 판단하는 거군. 저는 판단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워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곳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비와 같은 거죠. 비가 온다. 강이 넘친다. 무언가가 떠내려간다. 비가 판단을 합니까? 보세요. 전 절대로 비도덕적인 것을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전 저 나름대로 도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도덕은 인간 존재에 무척 중요한 힘이죠. 도덕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 도덕이라는 것은 동시 존재의 균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시 존재의 균형. 동시 존재? 즉 나는 여기에 있고 저기에도 있다. 나는 도쿄에도 있고 동시 튀니스에도 있다. 야단치는 것도 있고 용서하는 것도 접니다.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그런 균형이 있는 거죠. 그런 균형 없이 우린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물림새 같은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풀어져서 말 그대로 조각조각이 날 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동시존재가 가능해지죠. 즉 자네가 헛간을 태우는 건 도덕적으로 마땅한 행위라는 뜻인가? 정확하게는 아니죠. 그건 도덕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도덕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예요. 그건 여기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세상에는 그런 헛간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제게는 제 헛간이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헛간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 가봤습니다. 갖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만두죠. 저는 평소에 말이 없는 만큼 그레스를 하면 말이 너무 많아집니다. 우리는 마치 달아오른 연기를 시키듯이 그대로 한동안 침묵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차창에 연달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미묘한 풍경을 자리에 앉아 바라보는 기분이었다. 몸이 이완되어 세부의 움직임을 잘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내 몸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관념으로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동시존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각하는 내가 있고 그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내가 있다. 시간은 매우 정밀하게 폴리 리듬을 새기고 있다. 맥주 더 마시겠나? 잠시 후 내가 물었다. 고맙습니다. 마시죠? 나는 부엌에서 캔맥주 4개와 까망베르 치즈를 가지고 왔다. 우리는 맥주를 2개씩 나누어 마시고 치즈를 먹었다. 최근에 헛간을 태운 건 언제였나? 내가 물었다. 그게요. 그는 빈 맥주캔을 가볍게 준 채 잠깐 생각에 잠겼다. 여름 8월 말쯤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태울 건가? 모르겠습니다. 스케줄을 짜서 달력에 표시해놓고 기다리는 건 아니니까요. 마음이 내키면 태우러 갑니다. 그렇지만 태우고 싶어졌을 때 태울 만한 헛간이 언제나 있는 건 아니잖은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미리 태우기 적당한 걸 골라두죠. 비축해두는 거군. 그런 셈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도 될까? 그러시죠. 다음에 태울 헛간도 벌써 정해졌나? 그는 미간을 찡그렸다. 그리고 스 하는 소리를 내며 코로 숨을 내쉬었다. 그렇습니다. 정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은 맥주를 찔끔찔끔 마셨다. 아주 좋은 헛간입니다. 오랜만에 태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오늘도 사전 답사를 온 거랍니다. 그렇다면 이 근처에 있는 거겠군? 아주 가까이에 있죠? 그는 말했다. 그걸로 헛간 얘기는 끝났다. 5시가 되자 그는 애인을 깨우더니 불쑥 집에 찾아온 걸 내게 사과했다. 그는 상당한 양의 맥주를 마셨는데도 얼굴이 멀쩡했다. 그는 뒷뜰에서 스포츠카를 몰고 나왔다. 헛간에 대해서는 주의하겠네. 헤어질 무렵 내가 말했다. 그러십시오. 그는 말했다. 어쨌건 아주 가까운 곳이니까요. 헛간이 뭐야? 그녀가 물었다. 남자들끼리 얘기야. 그가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라졌다. 나는 응접실로 돌아와 소파에 드러누웠다. 테이블 위에는 5만 가지 것들이 흐트러져 있었다. 나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더플 코트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푹 잠들었다. 군산, 용산, 덕소, 용문 강변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경의 중앙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림 전시회가 있어서 신라 호텔에 왔어요.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중간에 끊었는데요. 곧 이어서 2부를 올리겠습니다.